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우리 며느리가 내 신용카드를 훔쳤다. 다음날 나는 보석과 여행 경비로 750만 원이 결제된 내역을 보았다. 월요일에 며느리는 내게 문자를 보냈다. 어머님, 선물 정말 최고예요. 나는 그저 미소만 지었다. 왜냐하면 며느리가 사용한 그 카드는 그녀가 평생 잊지 못할 결과를 가져올 카드였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내가 잘못 본 줄 알았다. 요즘 들어 시력이 부쩍 나빠졌으니까 숫자를 잘못 볼 때도 있다. 하지만 카드 명세서를 3번이나 다시 읽었을 때 내 손은 그야말로 부들부들 떨렸다. 단 하루 만에 750만 원, 한 백화점 명품관에서 산 팔찌 하나에만 거의 300만 원, 또 다른 매장에서 200만 원이 넘는 목걸이, 그 다음은 고급 스파에서 거의 40만 원, 그리고 활용점정으로 KTX 특실표와 부산 해운대 한복판에 있는 호텔 예약까지. 나는 부엌 식탁에 주저앉았다. 남편이 떠나기 전까지 38년 동안 매일 아침 함께 차를 마시던 바로 그 식탁이었다. 내가 혼자가 된 지 벌써 3년.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이 집도 온전히 내 것이 아닌 것 같았다. 허락도 없이,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이렇게 내 것을 털어갈 수 있다면 이게 어떻게 안전한 내 공간이란 말인가?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며느리 지아에게서 온 새 문자였다. 어머님, 선물 정말 감사해요. 완전 감동이에요. 사랑해요. 나는 속이 뒤틀렸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굴욕감 때문이었다. 너무나 명랑하게 문자를 보낸 그 태도 때문에 마치 이건 사기나 절도가 아니라 다정한 가족 간의 선물인 것처럼 나는 그 문자를 노려보았다. 다시 한번. 그리고 또다시 그녀는 정말로 내가 이 모든 걸 삼킬 거라고 늘 그랬던 것처럼 입을 다물 거라고 늙고 어리석은 내가 그저 어깨나 으쓱하고 말 거라고 생각한 게 틀림없었다. 1분 뒤 두 번째 문자가 왔다. 저희 지금 민준 씨랑 부산이에요. 호텔방이 정말 끝내줘요. 바다 전망이 꿈만 같아요. 어머님이 보셨어야 하는데 얼마나 예쁜지. 그리고 이어진 사진들. 그녀는 하얀 가운을 입고 창가를 배경으로 서서 손에는 샴페인 잔을 들고 목에는 목걸이를, 손목에는 방금 명세서에서 본 그 팔찌를 차고 있었다. 그리고 마치 복권에라도 당첨된 사람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휴대전화를 식탁에 내려놓고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마당에는 내 장미들이 보였다. 남편이 막 아프기 시작했을 때 직접 심었던 바로 그 장미들. 나는 그 장미들을 남편의 기억처럼 소중히 돌보고 있다. 이 집 전체와 마찬가지로 3년째 나 혼자서. 그런데 이제는 이 집조차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 집에는 너무 많은 정적이 흐르고 온기는 너무나도 부족했다. 나는 적어도 이 집만큼은 나의 요새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보다. 나는 그녀가 언제 카드를 가져갈 수 있었는지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나는 카드를 가방에서 거의 꺼내지 않는다. 항상 지갑 속 옆 주머니에 넣어두는데 기억났다. 일요일에 저녁 식사를 하러 왔을 때였다. 지아가 부엌일을 돕겠다며 자처했다. 그리고 돌아가기 전에 나를 꼭 껴안았는데 내 가방은 바로 옆 의자에 놓여 있었다. 아마 그때였을 것이다. 참으로 교묘했다. 달리 표현할 말이 없었다. 가장 속상한 것은 내가 그동안 노력했다는 점이다. 3년 동안 나는 그녀 앞에서 허리를 굽혔다. 그녀의 옷차림을 칭찬하고 맛없는 샐러드조차 맛있다고 했다. 그저 다투기 싫어서 모든 것에 동의했다. 그녀가 아들 민준 앞에서 내가 간단한 것들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다고 말했을 때 나는 그저 웃어넘겼다. 내 남편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녀가 눈을 치켜뜰 때 나는 더 이상 남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지나가는 말로 우리 집 인테리어가 90년대 스타일이라고 했을 때
나는 정말로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하나 고민했다. 내가 원했던 건 단 하나, 민준이를 잃지 않는 것이었다. 그는 내 유일한 아들, 내 아이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묘지에서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내가 항상 옆에 있을게. 그런데 지금 우리 사이에는 마치 벽이 세워진 것 같았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민준이었다. 심장이 철렁했다. 혹시 그가 알았을까? 혹시 지아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을까? 나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아들. 네, 엄마, 저기 여쭤볼 게 있는데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야 해요. 나는 긴장했다. 물론이지, 민준아. 물어보렴. 지아가 그러는데 엄마가 기념일 선물하라고 직접 카드 쓰라고 허락하셨다면서요. 저희한테 선물해주고 싶으셨는데 지금 와서 마음이 바뀌신 것 같다고 하던데 나는 얼어붙었다. 바로 이거였구나. 그녀는 모든 것을 뒤집고 모든 것을 꾸며냈으며 내 아들은 그걸 믿었다. 민준아, 나는 천천히 말했다. 나는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허락한 적 없다. 카드도, 여행도, 쇼핑도 전부 내 허락 없이 일어난 일이야. 그는 침묵했다. 그런데 엄마, 지아가 저한테 문자 내용을 보여줬어요. 엄마가 분명히 내 자신에게 선물 좀 해라고 쓰셨던데요. 서프라이즈처럼요. 난 그런 거 쓴 적 없어. 내 목소리는 차가워졌다. 절대로. 지아에게도, 너에게도. 누군가 문자를 조작했을 수도 있겠지. 그는 다시 침묵했다. 엄마도 아시잖아요. 힘든 한 해였잖아요. 그리고 김 원장님도 그러셨잖아요. 사별 후에 가끔 그럴 수 있다고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거요. 뭔가를 잊어버리실 수도 있잖아요. 김 원장님. 내가 거의 반말을 쓸 정도로 가까운 우리 동네 의사. 어릴 때 민준이를 몇 번이나 그 병원에 데려갔는지 나는 모든 것을 세세하게 기억한다. 언제 그에게 그런 말을 해놓았을까? 민준아,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모든 걸 똑똑히 기억해. 내 카드가 가방에 있었다는 것도 알아. 누군가 허락 없이 가져간 거야. 그걸 절도라고 부른단다. 그가 쭈뼛거렸다. 엄마, 일단 저희 돌아가면 차분히 앉아서 다 얘기해요. 이런 오해 때문에 여행을 망치고 싶지 않아요. 오해?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750만 원이야. 이건 잘못 눌렀 내가 아니라고. 이건 0원짜리 커피가 아니야. 이건 절도야, 민준아. 엄마, 잠깐만요. 지아말로는 호텔에서 몇 박이랑 기념품 조금 산 게 전부라고 했어요. 나는 그가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행이었다. 아들아, 나는 조용히 말했다. 집에 돌아오면 지아 여행 가방을 한번 들여다보렴. 팔찌, 반지, 귀걸이들을 보고 그게 전부 조금으로 살 수 있는 건지 생각해봐. 나는 전화를 끊고 자리에 앉았다. 추위했던 것처럼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다. 분노가 시작되고 있었다. 배신 뒤에 찾아오는 올바른 분노. 그리고 이상하게도 내 안에 무언가가 제자리를 찾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안경을 꺼내 명세서를 식탁에 펼쳐놓고 꼼꼼히 뜯어보기 시작했다. 지아가 모르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건 그냥 내 개인 카드가 아니었다. 이건 남편과 내가 예전에 함께 설립했던 회사 명의의 카드였다. 법적으로 여전히 존재하는 회사. 그리고 만약 모든 것이 확인된다면 그 결과는 단순히 실수로 가져갔어요. 보다 훨씬 더 심각해질 것이었다. 밤새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눈을 감기만 하면 그 장면이 눈앞에 다시 떠올랐다. 부산의 호텔 창가를 배경으로 손에는 샴페인 잔을 들고 내 보석들을 몸에 두른 채 미소 짓는 지아의 모습. 남편이 살아있을 때조차 나 자신에게 사주지 못했을 만큼 값비싼 것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그걸 차고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내가 왜 이 모든 것을 참아왔을까? 왜 진작에 선을 긋지 않았을까? 그러자 기억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마치 내 안에 무언가가 터져나온 것처럼. 예전에는 억누르고 외면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그들의 결혼식이었다. 그때 이미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다. 지아는 나를 가족석에 앉히지도 않았다. 모든 친척, 친구, 가까운 이와 머니들이 웃고 떠들며 사진을 찍고 있는데 나는 구석진 테이블에 남편의 먼 친척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저녁 내내 반쯤 졸다가 혈압 불평만 하던 고모님이 계셨다. 민준이는 나중에 물론 변명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지아가 너무 긴장해서 자리 배치를 엉망으로 했나 봐요. 이해하시죠? 그래, 나는 이해했다. 항상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리고 그것이 아마 나의 가장 큰 실수였을 것이다. 그 다음은 그들이 SNS에 올린 사진들이었다. 거의 모든 사진에 나는 없었다. 마치 내가 그들 삶의 일부가 전혀 아닌 것처럼. 내가 조심스럽게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지아는 웃었다. 어머님도 참 그냥 우연이에요. 아, 나중에 어머님이랑 같이 한 컷 찍어요. 하지만 그 나중은 결코 오지 않았다. 결혼 후 첫 추석이 기억났다. 나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부드러운 베이지색 캐시미어 목도리를 2주 동안이나 직접 떴다. 선물로 주었을 때 그녀는 포장을 풀고 단 몇 초간 손에 들고 있다가 말했다. 정말 감동적이네요. 누군가는 분명 좋아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는 옆으로 치워버렸다. 마치 그게 물건이 아니라 쓰레기라도 되는 것처럼. 나중에 나는 그 목도리를 보았다. 그들의 현관에 중고 거래 앱에 올릴 태그가 붙은 채로 걸려 있었다. 누구에게 주지도 않고 그냥 팔아버리려 했던 것이다.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어버이날에 일어났다. 나는 그들을 늦은 아침 식사에 초대했다. 식탁을 차리고 민준이가 어릴 때 좋아했던 불고기, 잡채, 갈비찜까지 아침부터 내내 부엌에 서서 준비했다. 지아는 새 비싼 원피스를 입고 와서는 곧바로 음식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이거 정말 정감 있네요. 그녀는 과장된 다정함으로 말했다. 진정한 집밥, 마치 과거에서 온 것 같아요. 그리고는 SNS에 올렸다. 어르신들의 옛날 시골 밥상과는 비교할 수 없죠. 그녀는 나를 무슨 박물관 전시품처럼 만들어버렸다. 민준이는 옆에 앉아 웃고 있었고 내가 상처받았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그날 그녀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저희 민준 씨랑 더 큰 집을 살까 생각 중이에요. 좀 더 현대적이고 보안 시스템도 잘 갖춰진 집으로요. 그녀는 마치 무심결에 말하는 듯 했지만 그녀의 눈은 내 부엌, 낡은 찬장, 식탁의 비닐 커버, 남편과 내가 90년대에 함께 발랐던 벽지를 훑었다. 물론 어머님을 도와드려야 하니까 가까이 있고 싶어요. 그녀는 내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는 사람인 양날을 보며 덧붙였다.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지내.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어머,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모든 게 얼마나 빨리 변할 수 있는지 아시잖아요. 나이, 기억력, 넘어지는 거, 약. 그녀는 다정하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강철 같은 차가움이 있었다. 민준이는 나를 변호하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처음에는 내가 스스로 정리하지 못할 것처럼 가방 속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 다음에는 내가 혼란스러워하고 잊어버리고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이제는 몇몇 일들을 믿을 만한 손에 넘겨야 할 때라고 점점 더 자주 말하기 시작했다. 항상 걱정스럽고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어머님, 자동 이체가 편리하다고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머님께는 그게 더 쉬울 텐데요. 아니면 자산 관리사를 연결해 드릴까요? 신경 쓰실 일 없게요.
예를 들어 민준 씨를 계좌에 공동명의로 올리는 거죠. 그냥 만일을 위해서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거절했다. 하지만 의심은 스며들었고 기운은 빠져나갔다. 그녀는 서서히 내게서 돈뿐만 아니라 나의 의지, 나에 대한 존중심까지 빼앗아가고 있었다. 가장 비열했던 것은 그녀가 내 고통, 남편을 잃은 나의 외로움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내가 남편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내 손을 잡고 쓰다듬었다. 마치 열이 나는 아이를 대하듯. 물론이죠, 물론. 배우자를 잃는다는 건 끔찍한 일이에요. 특히 노년에는요. 때로 어르신들은 그 후에 너무 정신을 잃어서 모든 걸 잊고 혼란스러워 하시죠. 나는 그때 못 들은 척했지만 이제야 깨닫는다. 그녀는 미리 기반을 다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나는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다. 내가 그녀에게 건넸던 모든 친절한 말은 내가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로 사용되었다. 내가 독립적이려는 모든 시도는 고집으로 비쳤다. 모든 감사의 말은 약점으로 포장되었다. 그리고 그날 밤 새벽 3시 나는 잠들지 않았다. 나는 부엌에 앉아 식은 차를 마시며 아주 오랜만에 두려움이 아닌 진짜 분노를 느꼈다. 조용하고 차분하며 날카롭게 갈아놓은 칼날 같은 분노. 나는 노트북을 꺼내 내 모든 계좌를 열고 확인하기 시작했다. 내가 발견한 것은 나를 소름 돋게 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아는 몇 달 동안 내게서 돈을 훔치고 있었다. 조금씩 10만 원, 20만 원씩, 미용실, 레스토랑, 부티크. 평일에 내가 집에 혼자 앉아 있을 때 그녀는 갑자기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의 카드, 내 개인 카드가 아닌 남편과 내가 함께 세웠던 회사, 영서 컨설팅의 카드에서 지출되었다. 컨설팅 회사, 나는 이제 거의 운영하지 않았다. 남편이 죽은 후 거의 모든 것을 중단했지만 폐업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민준이, 그는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데 나를 도왔다. 공식적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었고 접근 권한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 법인 카드에서 이 모든 비용이 지출되고 있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가족 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이건 법인 사기였다. 그리고 이걸 증명한다면 그 결과는 심각할 것이다. 아주 심각하게. 나는 노트북을 닫고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은 어둠, 내 장미들, 한때 사랑이 가득했던 집. 이제는 나 혼자뿐인 집. 하지만 아주 오랜만에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다. 내게는 진실이 있었고 나는 그 진실과 함께 끝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잠에서 깼다. 제대로 잔 것 같지도 않았지만 몸은 피로로 무거웠는데 머릿속은 마치 누군가 불을 켠 것처럼 맑았다. 아주 오랜만에 느끼는 명료함이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옷장을 열었다. 부드러운 홈웨어와 니트 조끼들 뒤 구석에 정장 한 벌이 걸려 있었다. 남편이 우리 회사 10주년 기념으로 선물해준 바로 그 옷. 짙은 남색에 격식 있는 맞춤 아틀리에에서 제작한 정장. 5년은 입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몸에 완벽하게 맞았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예전처럼 깔끔한 스타일로 묶었다. 남편과 중요한 회의에 갈 때 하던 방식이었다. 가벼운 화장도 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상기하기 위해서였다. 30년 동안 사업을 이끌며 누구 앞에서도 굽히지 않았던 여자. 거울에는 진짜 내 모습이 비쳤다. 지아가 동정심 어린 눈으로 보던 그 모습이 아니라 불성실한 고객들이 두려워하고 파트너들이 존중했던 그 모습. 나는 사무실로 향했다. 그렇다. 예전에 영서 컨설팅이 있던 바로 그 사무실. 도심의 건물, 유리문, 입구의 경비원. 나는 오랫동안 그곳에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 프로젝트 중 하나를 마무리할 때가 마지막이었다.
입구에서 우리 회사의 오랜 직원인 김 부장님이 나를 맞았다. 박 대표님.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실 줄은 몰랐네요. 좋은 아침이에요. 김 부장. 회계팀에 좀 가야겠어요. 담당자분 자리에 계신가요?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전화를 들었다. 곧 내려오실 겁니다. 몇 분 뒤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우리 회사의 경력이 많은 회계 담당자가 나왔다. 진지하고 차분하며 절대 즉흥적으로 일하지 않는 분이었다. 대표님. 그녀는 절제된 목소리였지만 눈빛에는 주의 기품이 담겨 있었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급한 일이라도 있으신지요? 네, 회의실로 가야겠습니다. 최근 6개월간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고 싶고 감사 및 사기 방지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살짝 눈썹을 치켜떴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우리가 한때 수십억 원짜리 계약서에 서명하고 가장 어려운 과제를 논의했던 바로 그 회의실로 나를 안내했다. 모든 것이 내가 기억하던 그대로였다. 참나무 테이블, 푹신한 의자, 선반에 가지런히 정돈된 서류철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였. 그녀는 내 앞에 출력물을 펼쳐놓고 옆에 앉았다. 우리는 날짜별로 보기 시작했고 어젯밤 화면으로 보았던 것이 이제 종이 위에 놓여 있었. 구매 내역이 하나씩 달마다 금액은 5만 원부터 수십만 원까지. 부티크, 미용실, 고급 레스토랑. 모든 것이 업무 비용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내 아들 민준이가 회사의 공식 대리인으로 등록된 카드로 결제되었다. 회계 담당자가 손가락으로 한 줄을 가리켰다. 예를 들어 여기 고객 접대비로 기재되어 있네요. 이게 업무상 미팅이 아니었다고 확신하십니까? 확신해요. 나는 대답하고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 보석 가게에서 산 팔찌를 차고 있는 지아의 사진. 사진 밑에는 부산에서는 럭셔리하게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이 팔찌는 3주 전에 180만 원에 구매됐어요. 여기 보고서에는 고객 선물용으로 되어 있네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대표님, 만약 법인카드가 목적외로 사용되었고 그 비용이 업무상 경비로 처리되었다면 이건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사기입니다. 게다가 법인 내에서 발생한 일이라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알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겁니다. 그녀는 나를 진지하게 쳐다보았다. 저희는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문제에 매우 엄격합니다. 세무조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금액이 크면 형사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솔직히 무서웠다. 내 아들이 형사사건에 연루될 수 있는 날까지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 우리가 취해야 할 조치는 뭐죠? 먼저 계좌를 동결해야 합니다. 즉시요. 더 이상의 거래는 없습니다. 그 다음 변호사들을 위한 보고서와 서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만약 대표님께서 고소하지 않으시면 회사가 모든 것을 묵인한 것처럼 보일 겁니다. 나는 침묵했다. 하루 정도는 기다릴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됩니다. 회사가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24시간. 그 후에는 해야 할 일을 하세요. 하지만 그녀가 덧붙였다. 명심하세요. 만약 민준 씨가 아내가 계좌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도 공범으로 간주될 겁니다. 몰랐다면 자신이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거고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는 출력물을 쳐다보았다. 종이들, 그리고 그 뒤에 모든 진실이 있었다. 최소 750만 원, 그리고 모든 것이 영수증과 서명으로 문서화되어 있었다. 이건 카드를 헷갈렸 내가 아니었다. 이건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된 것이었다.
나는 온종일 사무실에서 보냈다. 전화를 걸고 재확인하고 비교했다. 서류철마다 표마다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소액, 그 다음에는 점점 더 큰 금액, 처음에는 화장품, 그 다음에는 옷, 그 다음에는 여행, 처음에는 가끔, 그 다음에는 정기적으로, 그리고 모든 것이 남편과 내가 무에서부터 일군 회사의 계좌에서 지출되었다. 이제 형사사건에 휘말릴 수 있는 회사. 나는 깨달았다. 이제 그만. 남편과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것을 그들이 망가뜨리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 절대로.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무거운 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날씨조차 무언가 중요한 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아는 듯했다. 나는 창가 의자에 앉았다. 남편이 신문 읽기를 좋아했던 바로 그 의자였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처리했어. 증거를 모았고 모든 것을 확인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민준이가 알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질문이었다. 나는 그가 단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기를, 지아가 그의 등 뒤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저질렀기를 믿고 싶었다. 하지만 내 마음 한편에서는 그가 점점 더 그녀의 말에 동의하고 나를 마치 짐처럼 쳐다보기 시작했던 것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결심했다.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고. 나에게는 그들 집에 예비 열쇠가 남아 있었다. 그들이 막 이사했을 때 민준이가 혹시 모르니까라며 직접 주었던 것이다. 그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나는 그 열쇠를 들고 그들의 집으로 향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열쇠를 꽂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내 열쇠를 돌리고 안으로 들어섰다. 들어서자마자 속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집은 물론 훌륭했다. 현대적인 인테리어, 디자이너 가구, 벽에 걸린 그림들은 분명 저렴하지 않았다. 레스토랑 같은 와인셀러까지. 하지만 공기 중에는 무언가 무거운 것이 떠다녔다. 마치 이 아름다움이 부유함에서 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욕망에서 온 것처럼. 나는 부엌으로 걸어갔다가 멈춰섰다. 식탁 위에는 청구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일부는 연체라는 붉은 표시가 되어 있었다. 미친 한도가 남은 신용카드 명세서, 자동차 회사로부터 온 미납으로 인한 차량 압류 경고장, 주택담보대출은 이미 석 달째 연체 중이었다. 나는 마치 폐허를 보듯 서 있었다. 그러고 나서 침실로 갔다. 화장대 위에는 보석함이 놓여 있었다. 크고 검은색이며 오칠이 되어 있고 자물쇠가 달린 함. 참지 못하고 열어보니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었다. 에메랄드 귀걸이, 다이아몬드 팔찌, 진주 목걸이, 하나하나 명세서에서 본 것들이었. 모두 우리 회사 법인카드로 산 것들이었다. 훔친 것이지만 마치 전리품처럼 여기에 전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아래쪽 서랍에 있었다. 거기에는 평범한 사무용 파일이 놓여 있었지만 재무계획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나는 파일을 열고는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거기에는 내 은행 계좌 명세서 출력물, 집문서, 남편의 사업 경력에 밑줄이 쳐진 부고 기사 스캔본이 있었다. 상속, 성년 후견, 위임장 작성에 대한 인터넷 검색 결과 출력물까지.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지아의 손글씨로 쓰인 종이가 있었다. 깔끔한 글씨체로 항목별로 계획, 주의 산만 징후 확립, 기억력 문제 확인, 여름까지 계좌 접근권 확보, 연말까지 위임장 작성 완료, 18개월 후 자산 완전 관리. 나는 그것을 2번, 3번 읽었다.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히 훔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집, 돈,
내 삶에 대한 권리까지. 서서히, 영리하게, 계산적으로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각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글씨가 잘 보이도록 애썼다.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놓고 닫고 돌아서서 나왔다. 더 이상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다. 집에 와서 나는 남편이 특별한 나를 위해 항상 아껴두던 그 콘약병에서 조금 따라 마셨다. 이 경우가 바로 그 특별한 경우인 것 같았다. 나는 의자에 앉아 오랫동안 침묵했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을 알았다. 짐작이 아니라 확실히 알았다. 지아는 단순히 뻔뻔하고 염치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약탈자였다. 차갑고 계산적이며 전문적인. 그녀는 목표를 정하고 체계적으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동안 우리가 단지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그녀가 그냥 성격이 좀 강하다고 생각했다. 아니, 그녀는 위험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계산을 잘못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나를 늙고 약하고 어리석은 과부로 혼자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약간의 친밀함이라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할 사람으로, 모든 것을 참아낼 사람으로 착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잊었다. 내가 단지 나이든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박서윤, 남편 김영수의 아내이자 지아가 아직 학교에 다닐 때 서울의 대기업들과 협상하고 입찰을 따냈던 회사의 공동 창업자라는 것을. 나는 표정을 관리할 줄 안다. 서류를 다룰 줄 안다. 그리고 나는 두렵지 않다. 그녀가 나와 체스 게임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나도 그녀 못지않게 술을 둘 줄 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다음 날, 나는 알람 없이 스스로 일어났다. 더 이상 불안은 없었고 오직 단단함만이 있었다. 나는 모든 서류, 사진, 출력물을 모아 깔끔한 파일에 넣어 복수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들을 감옥에 보내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나는 단지 그들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고 싶었고, 내 아들, 내 친아들이 마침내 자신의 곁에 누가 있는지 보게 하고 싶었다. 나는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우리 직접 만나서 얘기 좀 해야겠다. 오늘 우리 집으로 오는 게 좋겠어.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무슨 일 없으시죠? 아직은. 하지만 더 나빠질 수 있어. 사시까지 기다릴게. 나는 목소리를 높이거나 날카롭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는 대화가 심각할 것임을 깨달았다. 사시에 그는 혼자 왔다. 지아 없이. 그것만으로도 나는 희망을 느꼈다. 그는 재킷을 벗고 식탁에 앉아 나를 조심스럽게 쳐다보았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평소랑 다르셨어요. 나 사무실에 다녀왔다, 민준아. 무슨 사무실이요? 우리 회사, 영서 컨설팅. 김 부장님 만나서 보고서들을 다 확인했어. 그리고 이걸 보여주마. 나는 파일을 열었다. 차분하게, 차례대로 계좌 명세서, 영수증, 보석 사진. 그들 집에서 찍은 사진들을 꺼내놓았다. 마지막으로 그 계획이 적힌 종이까지. 민준이는 침묵하며 읽고 넘기고 그러다 모든 것을 밀쳐놓고 조용히 물었다. 우릴 감시하신 거예요? 아니, 민준아. 나는 절도로부터, 그리고 내 삶을 빼앗으려는 시도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고 있는 거야.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묻고 싶니? 나는 지아의 메모 스캔본을 꺼내 그의 앞에 놓았다. 그는 읽고는 창백해졌다. 이건 말도 안 돼요. 그가 겨우 내뱉었다. 지아가 이럴 리 없어요. 그럼 누구 짓인데? 나는 차분하게 물었다. 나? 아니면 지아 필체를 흉내낼 줄 아는 그녀 친구? 그는 눈을 내리깔고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러다 고개를 들었다. 왜 저한테 미리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나는 살짝 미소 지었다. 네가 믿지 않았을 테니까. 제가 어떨지 어떻게 아세요? 나는 널 알아. 최근 몇 달간 네가 나를 어떻게 쳐다봤는지 봤어.
그녀가 나를 늙고 피곤하고 잘 잊어버린다고 말할 때 네가 어떻게 고개를 끄덕였는지, 네가 그녀가 보살핌이라는 명목으로 내 일에 관여하도록 어떻게 내버려뒀는지. 그는 힘겹게 숨을 내쉬었다. 제가 이 일에 가담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모르겠어. 알고 싶어. 네가 그녀가 회사 계좌를 쓰는 걸 봤니? 네가 직접 그 카드를 내 명의로 발급받았잖아. 네가 서류에 서명했어. 너는 그녀가 회사 일과 관련 없다는 걸 알았잖아. 그는 다시 침묵했다. 저는 엄마랑 같이 결정하신 줄 알았어요. 엄마가 직접 허락하셨다고. 언제? 어디서? 내가 그녀에게 접근 권한을 넘겨준 서류 하나라도 보여줘봐. 내가 동의한 서류라도.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민준아, 이건 더 이상 단순한 가족 이야기가 아니야. 이건 형사 책임이 따르는 일이야. 사실상 기업 금융 분야의 사기죄야. 나는 내일이라도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고, 내게서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하면 그렇게 할 거야. 그는 식탁에서 물러나 소파에 앉았다. 바닥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다. 저는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지아가 주는 대로 서명했어요. 왜? 왜냐하면 그는 머뭇거렸다. 왜냐하면 그녀는 강해요. 설득을 잘해요. 그리고 저는 그냥 우리 사이에 다툼 없이, 긴장 없이 조용히 지내고 싶었어요. 엄마가 모든 것에 동셔야 하는 줄 알았어요. 내게는 그렇게 보였겠지. 하지만 너는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어. 단 한 번도.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제가 다 망쳤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그 순간 그의 안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어른 남자처럼 보이지 않았다. 거짓말을 들킨 10대 소년 같았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은 아무것도. 너에게 하루의 시간을 주겠다. 네가 누구 편에 설지 결정할 시간. 나는 보고서를 다 검토할 거야. 만약 뭔가 맞지 않는 게 있으면 서류를 변호사에게 넘길 거다. 그리고 지아에게는 내가 모든 걸 안다고 전해라. 만약 단돈 1원이라도 더 사라지면 나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 재계, 남편을 알았던 모든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릴 거야. 그녀의 경력, 그녀의 인맥은 잿더미가 될 거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를 내쫓으시는 거예요? 너에게 시간을 주는 거야. 결정을 내려라, 아들아. 네가 내 아들인지 아니면 사기꾼의 파트너인지. 그는 말없이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났다. 나는 혼자 남았다. 하지만 약하다는 느낌이 아니라 쓰라리지만 단단한 명료함과 함께였다. 내 아들은 성인이다. 그가 눈을 감기로 선택했다면 그것 또한 선택이다. 나는 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물이 끓는 동안 서류가 담긴 파일을 쳐다보았다. 한때 나는 서류는 그저 종이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이제는 알았다. 그 안에 모든 진실과 모든 힘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틀 뒤 지아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일부러 예의를 차렸지만 약간 긴장되어 있었다. 저희가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어서요. 그냥 좀 얘기하고 싶어서요. 어머님께서 저희 집에 안 오신 지 꽤 됐잖아요. 언제? 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물었다. 토요일 6시쯤에요. 저희가 다 준비할 테니 아무것도 하실 필요 없어요. 오실 거죠? 가겠다. 나는 그녀가 거절을 예상한 듯 살짝 놀라는 것을 느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는 듯 했다. 좋아요. 그럼 그때 봬요. 토요일. 나는 제 시간에 도착했다. 옷은 수수하지만 단정하게 입었다. 어두운 블라우스, 깔끔한 귀걸이,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다. 손에는 그 파일을 들고 있었다. 숨기지도 위협하지도 않았다. 단지 내가 잡채를 먹으러 온 게 아니라 대화를 하러 왔다는 증거처럼 들고 있었다. 문을 연 것은 지아였다. 얼굴에는 의례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무대에 서는데 익숙한 여자의 미소. 들어오세요.
그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말했다. 민준이가 부엌에서 나왔다. 옷차림은 평범했다. 피곤하고 지친 모습, 눈은 무거웠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나는 대답했다. 식탁 위에는 이미 전체 요리와 와인, 따뜻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지아는 분주하게 움직이며 음식을 자르고 와인을 따랐다. 모든 것이 마치 다정한 분위기인 것처럼. 어머님, 좋아 보이세요. 그녀는 내 잔을 채우며 말했다. 고맙다. 나는 대답하고 내 앞에 파이를 놓았다. 과시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게 두기 위해서였다. 민준이는 옆에 앉았다. 그는 웃지도 쓸데없는 말을 하지도 않았다. 저희가 생각했는데요. 지아가 말을 시작했다. 서운한 감정을 마음에 담아둘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건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결국 우린 가족이니까요. 물론이지, 내가 말했다. 바로 그래서 내가 여기 온 거다. 그녀는 나를 쳐다보며 살짝 굳었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어머님께서 서류를 좀 보셨다고 들었어요. 그건 좀 이상하네요. 우리 모두 어른인데. 이상한 건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이 회사 돈을 쓰는 거지.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이상한 건 누군가 내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내 자산을 가로챌 계획을 세우는 거고.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그건 모함이에요. 얼음장 같은 목소리였다. 그건 사실이야. 출력물을 보여줄 수 있다. 나는 그녀의 지출 내역과 그 하위 항목이 적힌 계획서가 담긴 종이 몇 장을 식탁에 올려놓았다. 민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이게 뭐죠? 지아는 종이를 집어들고 훑어보았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그냥 낙서일 뿐이라고요. 제가 이걸 썼다고 진심으로 생각하세요? 그럼 누가? 지나가던 행인? 아니면 내 필체를 흉내낼 줄 아는 내 친구? 어머님은 저희 집을 침범하셨고 사적인 공간을 침해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커졌다. 지아야, 나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나에게는 나 자신과 내 재산을 보호할 법적 권리가 있다. 나는 내 아들이 준 열쇠로 집에 들어갔어. 나는 단돈 1원도 가져가지 않았지만 내가 찾던 것을 찾았지. 그리고 이제 알고 싶구나. 네가 내 계좌에서 돈을 얼마나 더 빼낼 생각이었는지 후견인 신청을 하기 전에 말이다. 말도 안 돼요. 그녀가 소리쳤다. 민준 씨, 듣고 있어? 이분한테 뭐라고 말 좀 해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나 다 봤어. 지아야, 엄마 집에 갔었어. 서류도 받고 계획서도 받고 지출 내역도 봤어. 그녀는 창백해졌다. 당신이 진심으로 그럴 리가. 왜 안 돼? 내가 끼어들었다. 네가 그동안 그에게 계속 거짓말을 했는데 왜 안 되겠니? 그는 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몰랐을지 몰라도 이제는 알아. 그리고 이제 이건 그의 선택이야. 당신이 그를 나에게서 등 돌리게 했어. 그녀가 소리쳤다. 아니, 지아야. 네가 스스로 모든 걸 한 거야. 나는 그냥 눈을 뜨게 해줬을 뿐이야. 정말 내 결백을 증명하고 싶다면 같이 세무서에 가자. 이 목록들을 보여주고 변호사들과 모든 걸 논의하자. 안 될 거 없잖아. 그녀는 벌떡 일어섰다. 이건 협박이에요. 이건 제안이야. 네가 돈을 자발적으로 돌려주고 내 인생에서 사라지든지 아니면 내가 모든 걸 관계기관에 넘기든지 선택해. 지아는 민준이를 쳐다보았다. 당신 이거 지지하는 거야? 진심으로?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나 뭘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본 건 부정할 수가 없어.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녀는 뒤로 물러섰다. 좋아. 그녀가 씩씩거렸다. 그렇게 나오시겠다. 그녀는 장으로 다가가 봉투를 꺼내 내 앞에 놓았다. 여기 500만 원. 지금 드릴 수 있는 전부예요. 나머지는 나중에 드릴게요. 제발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나는 받지 않았다.
나는 현금은 받지 않는다. 공식적인 반환, 계좌를 통해 확인 절차를 거쳐서 그녀는 돌아서서 침실로 가버렸고 문을 쾅 닫았다. 나와 민준이는 침묵 속에 남았다. 그는 방을 서성이다가 다시 자리에 앉았다. 엄마, 일이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은 몰랐어요. 나는 생각했고 침묵했지. 하지만 이제 그만이다. 제가 그녀를 내쫓길 바라세요? 나는 네가 성인으로서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사랑과 조종 사이에서 선택하길 바란다. 나는 개입하지 않겠지만 더 이상 묵인하지는 않을 거다. 그는 천천히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필요해요. 일주일 주겠다. 나는 말하고 일어섰다. 파일을 챙기고 옷을 입었다. 작별 인사를 하며 말했다. 민준아, 나는 널 사랑한다. 하지만 더 이상 나를 이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누구에게도, 심지어 너에게도. 나는 나왔다. 밖에는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아주 오랜만에 숨쉬기가 편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일부러 민준이에게 전화하지 않았고 상기시키지도 묻지도 않았다. 약속했던 만큼의 시간을 정확히 주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 내가 막 잠자리에 들려던 참에 그가 직접 전화를 걸었다. 엄마,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지금 가도 될까요? 그는 30분 만에 도착했다. 어두운 재킷 차림이었고 여행 가방도 다른 가방도 없었다. 손에는 봉투 하나만 들려 있었다. 식탁에 앉아 다른 곳을 쳐다보다가 이내 내 눈을 똑바로 보았다. 그녀가 떠났어요. 어디로? 처음에는 그냥 울기만 하더니 짐을 쌌어요. 내가 배신자라고, 엄마의 도발에 넘어갔다고,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엄마가 모든 걸 꾸며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무의미하다는 걸. 내가 아무리 질문해도 그녀는 모든 걸 부인할 거라는 걸. 그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 모든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싶어요. 제가 보지 못했던 것, 그녀를 감쌌던 것, 최근 몇 년간 엄마를 대했던 태도 모두요. 저는 정말 그녀가 저를 걱정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동안 그녀는 그냥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였어요. 나는 침묵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아주 오랜만에 내 아들처럼 보이는 다 큰 남자를. 그가 내게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남은 0만 원이에요. 저희가 돌려받을 수 있었던 전부예요. 나머지는 빚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제가 찾을게요. 마지막 1원까지 다 갚을게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민준아. 내가 말했다. 네가 진실을 마주하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하지.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혼 소송 제기했어요. 조용히, 합의하에 그녀가 원하는 대로 살게 둬야죠. 다만 더 이상 저나 엄마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에게 차를 따라주었다. 손이 떨렸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다. 엄마, 그가 조용히 나를 쳐다보았다. 만약 저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시다면 이해할게요. 나는 멈춰섰다. 바보 같은 소리. 당연히 보고 싶지. 나는 여전히 네 엄마야. 다만 이제는 있는 그대로의 엄마지. 아양 떨지도 침묵하지도 않는.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민준아. 그리고 누구도 내 삶에 끼어들게 놔두지 않을 거야. 너조차도. 하지만 네가 원한다면 사랑은 할 거다. 그는 일어나 다가와서 나를 꼭 껴안았다. 진짜로 어색함이나 불편함 없이 마치 어릴 적 밖에서 비에 흠뻑 젖어 돌아왔을 때 내가 수건으로 감싸주던 것처럼. 고마워요, 엄마. 포기하지 않으셔서. 일어나서 모든 걸 바로잡아 주셔서. 왜냐하면 나는 그냥 연금 수급자가 아니라 박서윤이니까. 알겠니?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것이 있었다. 존경심. 이제 뭐 하실 거예요? 그가 물었다. 나는 씩 웃었다. 맑은 정신으로 평온하게 살기 시작해야지.
어쩌면 바다로 여행을 가거나 시골집에서 지낼지도 모르고 아니면 그냥 아침에 공원에 나가서 신경 쓰지 않고 거짓말 없이 소동 없이 커피를 마실지도 모르지. 그가 미소 지었다.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 이제는 우리는 오랫동안 식탁에 앉아 있었다. 예전처럼 긴장감 속에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 그러다 그는 떠났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건 다른 종류의 고요함이었다. 외로움이 아니라 평온함. 나는 파일을 닫았다. 그 안에 있던 것은 더 이상 필요 없었다. 이야기는 끝났다. 이제 내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선택할 차례였다. 한 달이 지났다. 집은 다시 나의 집이 되었다. 끊임없는 긴장감 없이 누군가 내 서류를 뒤지거나 내 모든 걸음을 감시할 거라는 두려움 없이 나는 직접 찬장을 정리하고 오래된 사진들을 다시 꺼내보고 남편의 물건들을 상자에 조심스럽게 사랑을 담아 정리했다.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리에 두기 위해서. 서류가 담긴 파일은 금고에 넣었다. 그냥 만일을 위해서 그냥 두기로 했다. 이제 나는 인생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순진하게 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냉소적으로 변하고 싶지도 않았다. 지아는 더 이상 보지 못했다. 이웃이 말하길 그녀는 도심 근처에 아파트를 얻어 어떤 재단에서 비서로 일하게 된 것 같다고 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상관없었다. 나는 복수하지 않았고 고소하지도 않았고 지인들에게 퍼뜨리지도 않았다. 그냥 지워버렸다. 민준이는 더 자주 오기 시작했다. 가식적인 걱정 없이 긴장된 어떻게 지내세요? 없이 그냥 차 마시고 이야기하러. 가끔 식료품을 가져왔고 가끔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기 자신만 왔다. 나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예전의 친밀함을 되찾으려 하지 않았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사이에는 가장 중요한 것, 정직함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지아를 변명하거나 다투지 않았다. 그는 들었고 나는 나 자신에게 말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가끔 꿈에 남편이 나왔다. 부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신문을 읽으며 나를 보고 미소 짓는다. 잘했어, 서윤아. 해냈구나. 나는 잠에서 깨어나면 방 안은 조용했다. 하지만 더 이상 힘들지 않았다. 그저 평온했다. 어느 날 아침,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집 앞 벤치에 차 한 잔을 들고 앉았다. 사람들은 출근하고 차들이 지나가고 나는 나무에 첫노란 잎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았다. 곧 가을이 오겠지. 문득 생각했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고. 그저 다른 길로 접어들었을 뿐이라고. 환상 없이, 두려움 없이, 내 집에 다른 사람의 거짓말 없이. 그리고 나는 여전히 같은 박서윤, 꼿꼿한 허리, 맑은 정신, 내 삶을 가진 그 삶이 어떻든 간에.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